자, 권리의 객체입니다.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권의 객체는 일반적으로 물건이지만 물권의 객체가 권리인 경우도 있죠.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과 또 예외적으로 일정한 권리도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 중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외에도 성립하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은 동산 외에 성립하기도 하지만 일반 채권 외에도 성립하기도 합니다.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모두 위에 성립하기도 하고 유가증권 외에도 성립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인 경우도 있다. 채권의 객체는요, 채무자의 급부가 채권의 객체인 것이고요. 여기 이제 우리 민법에 나오는 권리 두 가지인데 예외적으로 형성권은 왜 행사할까? 형성권의 객체는 일정한 법률 관계예요. 그죠? 가족권의 객체는 뭐죠? 가족관계죠. 가족권의 객체는 가족관계입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의 객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거 다 볼 수 없으니까 민법 총칙에는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민법에 물건이라 하면 유채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그리고 그 물건의 종류를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놨어요. 이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물과 종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익을 창출해내는 모양에 따라서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입니다.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93번 같은 경우는요, 집합물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물건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렇게 나눠지죠. 개념 아시죠? 예,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이 집합물이다라고 하는 건 뭐 전부 다 물건의 형태는 수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물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개의 개체가 결합이 돼서 물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집합물은 수개의 개체가 각각 독립된 물건이죠. 한 개의 물건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요. 이거 하나씩 또 보셔야 되나요? 단일물도 합성물도 집합물도 여러 개의 개체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합했고 이것도 결합했는데 각 개체는 여기는 개성을 상실하죠. 개성을 상실하고 이거는 개성을 유지한다. 이것도 개성을 유지한다요. 개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개성 상실하고 요건 개성을 유지하는 건데 개성을 상실해서 결국은 뭐가 된다?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요것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근데 이거는 한 개의 물건이 아니죠. 한 개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이 부분에서는 똑같지만 여기서는 여기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이 차이는 개성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 개체 하나가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결합되기 전에 각각의 개체는 전부 독립된 물건이었는데 결합이 되는 순간 각 개체는 개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다시 분리한다라고 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책이 그래요. 여러분 책은 프린트하기 전에는 각각의 한 장의 종이였죠. 근데 프린트해서 책으로 딱 엮어놓는 순간 각각의 종이는 개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찢어냈대요. 찢어냈어도 그 자리에 다시 끼우지 않으면 다른 물건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요게 이제 단일물이고 합성물은 수개의 개체가 결합을 했는데 각각의 개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개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독립된 물건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 보석 반지예요. 그렇죠? 다이아가 링 크기만한 다이아다. 이 정도는 사줘야 되죠? 이 정도는 사줘야 돼. 링 크기만한 다이아. 와, 이거 그죠? 이거 무서워서 못 끼고 다니겠다. 보는 놈들이 전부 저거 어떻게 빼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거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해도 여기다만 붙여야 되나요? 다이아만 빼서 딴 데 붙일 수 있죠?
여기다가도 또 다른 보석 붙일 수도 있고 요것만 가지고 그렇게 다닐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개성을 유지한다와 개성을 상실한다의 차이가 이런 데 있어요. 분리했을 때 독립된 물건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집합물은 수개의 객체가 결합을 했는데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 물건의 수만큼 물건이 성립해요.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특별법이 있을 때 한 개의 물건으로 또는 판례나 아니면 관습법에 의해서도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법은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공장재단저당법, 어업재단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이런 거 있어요. 각종 재단저당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 판례는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그렇죠? 동산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의 제도죠. 그런데 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다라고 하는 것도 관습법과 비슷하고 판례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유동집합물은 이런 거야. 양어장 내에 어류가 있대요. 양어장 내에 이 어류들. 이런 어류들은 말이죠. 여기는 조그만 거, 여기는 중간 거, 여기는 큰 거, 이건 팔 수 있는 상품화된 거. 이런 것들도 양도담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담보할 수 있다.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다른 건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이 다르지 나머지 법적인 또는 권리의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그러니까 양도담보 나오면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등기 내용만 좀 달리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양도담보를 했대요. 그러면 그냥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양도담보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큰 고기들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도 내다 팔아야 되겠죠. 내다 팔아야 돈이 나와서 빚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있으면 여기 있는 물고기가 여기로 가고 여기 일로 오고 이건 이렇게 순환이 될 거 아니냐고. 이건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하고 난 다음에 목적물에 변동이 생겼대요. 그래도 이 담보권의 효력은 일단 요거 다 팔고 나면 여기 세 군데의 담보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다가 새로운 R 같은 거 집어넣답니다. 그럼 담보권의 효력은 또 다시 네 군데 전부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집합물 중에서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산의 양도담보도 우리 관습법상의 제도가 있었죠. 원래 동산은 질권 설정해야 돼, 질권. 그죠?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동산 중에서 돼지, 닭, 소 이런 건 질권 설정하기가 힘들죠. 전당포에 닭 200마리 몰고 가요. 몰고 가서 아저씨 담보 잡아주세요. 개나 닭이나 돼지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인가요? 동물 아닌가요? 동산 중에 구체적으로 나누면 그게 동물인 거예요. 동물. 개가 무슨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적으로 완전히 뭐죠? 물건이에요. 물건. 개는. 개가 의사표시 해야 안 해요? 못한다 그랬죠? 아주 초보적인 의사표시는 해요? 못해요? 못한다고. 그거 다 개소리요. 낑낑대고 그러는 거. 개소리 아니면 개수작만 하지. 개는 의사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개가 반갑다고 막 덤빈대. 그거 개수작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훈련된 행동인 것이지 그게 의사표시 아니에요. 절대. 의사표시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쭉 몰고 갔대. 닭을 한 200마리 몰고 갔대요. 그럼 무슨 양계장이 있어야 담보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닭도 개도 분명히 동산은 맞는데 담보 제공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니네 집에 가지고 있어야.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데 야 돼지 그거 니네 집에서 키워 그러는 거죠. 니네 집에서 그냥 키우고 있어. 꽁지, 족발 20마리. 그리고 웃고 있어 그래도. 입을 좀 더 크게 하고 웃을까? 진짜 돼지 같네 그죠? 콧구멍이 작아요? 그래. 돼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서 잘생겼잖아요. 20마리 담보로 맡긴데 그럼 여기서 돈 빌려주겠죠? 돈 빌려주는데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권 설정하려면 얘네 여기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돼지우리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또 질권을 네가 그냥 점유하면서 질권 설정해라. 원래 질권은 점유 개정이 금지된다 그랬죠? 네, 점유 개정으로는 질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 하냐면
질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도담보하는 거예요. 양도담보를 했다는 얘기는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대요. 그럼 질권이 설정이 됐으면 경매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양도담보하게 되면 소유권을 얘가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얘가 소유자가 돼버리면 자유롭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돼지우리 있는 병한테 팔면 병이 와서 직접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다. 그 양도담보 했어요. 그 양도담보 하고 있는 동안에 돼지들 사고 쳐서 새끼 났대요. 그럼 뭐가 생겼다는 얘기죠? 과실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는 점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죠? 을이 점유하고 있고 새끼가 났대요. 그 새끼는 결국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을에게 속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들. 그죠? 그래, 나중에 채무 변제하지 않아도 이거는 갑이 처분행위 하게 되면 병에게 인도해 주면 되지만 돼지, 새끼 돼지는 인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별도의 양도담보권 설정 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에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 집합물 위에 미친다. 그러니까 20마리 양도담보 했다가 한 마리가 죽었대요. 아니 여기는 20마리가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해서 양도담보 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해서. 그럼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죽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겠죠. 또 하나 뭐 태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20마리만 한 게 아니라 이 집에 있는 돼지 전부에 대해서 이건 유동집합물이잖아. 양도담보했대. 이거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항상 현재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해서 특정성이 유지가 된다. 만약에 여기 처음에 이 집에 있는 돼지 전체가 처음에는 200마리였대요. 200마리. 근데 중간에 구지역이 와서 다 죽고 100마리만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여기 100마리에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얘네들이 갑자기 건강해지면서 돼지가 300마리가 됐다는 거야. 그럼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고? 이 돼지 전부 300마리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과실하고는 지금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집합물 전부에 미친다. 또 94번도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95번 판례가 그거예요.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은 그 담보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 96번이요. 특별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이르렀을 때 누구 소유가 되죠? 경작자에게 귀속된다죠. 97번. 온천에 대한 권리는 독립된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오른쪽에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된다. 자, 99번도 경매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서 있다 그런 얘기죠. 살아서 서 있는,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수목이 등기되지 않고 있대요. 그럼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엔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102번. 자, 103번이요.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 귀속된다죠. 그죠? 예, 임목인데 여기 이런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갑소유 임야예요. 여기에. 근데 을이 허가도 없이 지 맘대로 여기다가 막 나무 심은 거야.
잔뜩 이렇게 심었대요. 그리고 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경작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임목은 뭐예요? 수풀림 할 때 그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농작물인가요? 아니죠.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갖췄으면 등기한 자가, 명인 방법을 갖췄으면 명인 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등기도 없고 명인 방법도 없으면 이건 누구게 돼야 돼요? 갚게 되는 거예요. 지가 나중에 지가 심었다고 와서 이거 벌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얘는 자기가 심었다고 해서 자기가 벌목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얘가 몇 년 만에 나타났냐면 19년 만에 나타났어요. 얘가 여기다가 심고 19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얘가 벌목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이게 19년 동안 내가 키웠잖아. 열심히 키웠죠? 열심히 키웠는데 못 자르게 하는 거죠. 소송 제기한 거죠. 그런데 판사가 이게 농작물이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너 명인방법 했냐? 아니요. 등기 갖췄냐? 아니요. 근데 뭐 때문에 네 거라고 얘기해? 제가 키웠거든요. 뭘? 나무요. 농작물이야? 아니요. 그 네 거 아니라니까 그랬던 거죠. 예. 지 거 아니고 누구 거예요 이제? 갑 거죠. 갑은 뭐라 그러면 되죠? 땡큐. 땡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얘는 사무관리를 주장하면 돼요. 특별한 결합관계 없이 이익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사무관리 주장해서 부당해서 관한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떼굴떼굴 굴르면서 제가 키웠거든요. 그러면 팔꿈치만 다쳐요. 아시겠죠? 자, 그 103번 판례도 같은 거고요. 자, 한번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106번 판례로 한번 갑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 상용에 공한다. 이걸 상용에 이바지한다. 평상시 사용가치를 높인다. 그 얘기거든요. 예,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에 상용에 이바지한다 하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라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나오면 거기 오폐수 처리장 이게 안 나와요. 우리 집에 있는 침구나 식탁 이런 거 집에 있는 침구나 식탁 같은 게 우리 아파트 우리 주택의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아파트에 혹시 침대나 식탁이 종물에 해당해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인다. 그럼 우린 가구 장사해야 되죠. 비싼 거 만들어서 아파트 가격 올려놓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확대돼서 여관이나 기타 숙박업소에 물침대나 TV, 벽걸이 TV 같은 게 있대요. 요즘엔 벽걸이 TV 아닌 게 없죠. 근데 벽걸이 TV 같은 게 있대요. 이것도 여관 건물 자체의 종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주유소의 주유기는요. 종물이 맞나요? 여관에 있는 물침대 5단 콤보래. 피칭도 되고 위빙도 되고 롤링도 되고 다 된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5단 콤보라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관 사장님의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유소의 주유기도 어떻게 보면 주유소 사장님의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이지 주유소 토지 자체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물건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걸 종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 4개, 광, 주, 백, 수 4개, 주택에 따로 딸린 광,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백화점 건물의 전화, 교환, 설비, 횟집의 수족관. 수족관도 횟집 사장님 영업 증진에 기여될지 모르겠지만 횟집 자체의 효용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례 4개는 가끔 비교하면서 잘 나와요. 근데 우린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광주 백수 이러고 생각하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107번.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유추해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된 경우에 그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취득하게 된다. 갑소유 토지가 있고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대요. 토지는 갑건데 건물은 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을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을이 여기에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건물 짓기 위해서는 아마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었을 것이다. 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예요. 이거 자체가 지상권을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토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토지를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임차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진행이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대요. 그럼 건물만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저당권 효력에 의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무조건 취득하게 된다. 이거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락에는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고, 한편 이 경우에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조 2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면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에 의해서 병이 건물을 취득했대요. 아까 잠깐 한 거거든요. 병이 매매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고 얘가 취득한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전혀 별개의 권리다라고 할지라도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취득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지위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갑은 병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땅 위에 건물 가지고 있어? 철거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위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09번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주유소 지하에 매장된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이 아니죠. 그럼 뭘로 봐야 되죠?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로 봐야 됩니다. 주유소 기둥 캐노피라 그러죠. 주유기가 있대요. 주유기 있고 여기 지하에는 유류 저장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유류 저장 탱크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유소의 뭐고요? 종물이고 요거는 부합물인 거예요. 이 종물이나 부합물은 주유소에 대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친다. 저당권에 의해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있던 부합물, 종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물건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경매 실행 당시에 경매 대상물로 같이 평가된 건 요것들이고 요거는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제3자가 경락을 받았다. 그럼 경락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 취득하겠죠. 권리 취득하는데 이 부분은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대상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그럼 이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종물, 부합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물건에도 그 효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경락이 실행이 되면은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이것도 경락인이 무조건 취득을 하는데, 문제는 법원 사무관이 와서 이거 목적물 평가할 때 이거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무조건 이것도 같이 취득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저당권에서 또 볼 거예요. 그쪽은 휙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110번에 정화조예요. 정화조는 독립된 물건이라 할 수 있나요? 정화조를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똥통이죠. 똥통만 띄어 팝니까? 그죠? 광고에 똥통 팝니다.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건물의 전화교환 설비는 백화점의 종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요. 113번에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횟감용 생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수족관들 많이 보셨죠? 횟집에 가면 수족관들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건물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종물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해안가에 방조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횟집들이 아주 즐비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가면 조개구이집, 횟집 쭉 있고 여기 바닷가 해변가예요. 찻길이 이렇게 돼 있대요. 중앙선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차가. 그래서 횟집이 쭉 있다고. 이 중에서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집이 어딜까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집은 주인 아줌마가 제일 이쁜 집이야. 맛이요? 맛 관계없어. 여기 주인 아주머니가 여름에 가면 땀도 닦아준대. 여긴 줄 서. 줄 쫙 쓴다고.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러면. 그래. 근데 7쌍둥이가 한대. 똑같이. 생긴 것도 똑같대요. 그러면요. 이제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입지. 양 끝 쪽이 아마 잘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 수족관 있는 게 아무래도 장사가 딴 데보다는 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족관도 횟집 사장님의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은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종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횟집 팔았대. 근데 독립된 건물로 옆에다가 이렇게 수족관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횟집 팔았으면 이것도 같이 팔린 거다 그 얘기겠죠. 예. 자, 거기 117번으로 한번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 부동산의 종물이라 하면 민법 100조가 규정하고 있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어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18번에 돼지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해서 소유권을 양도하게 하되 점유 개정 방법으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계속해서 점유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한 경우에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러면 양도담보권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취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9번은 건물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봐서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에 준하는 것이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로서 자기가 이익을 취득한 만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자, 그 다음에요. 제6절 법률행위 그래요. 자,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갖는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그렇죠? 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죠. 근데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 말고 기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요건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성립요건하고 효력발생요건을 공부하는데, 성립요건에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죠. 일반적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국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전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나요? 목적이 없는 의사표시는 잠꼬대인 거예요. 당사자가 없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사람 없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개가 짖는 건 뭐죠? 개소리예요, 개소리. 개가 우리 개는 똑똑해서 뭐 똥도 아무 데나 안 싸고 꼭 낑낑거려서 화장실 문 열어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그런데요.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하긴 똑똑한 거지.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반복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는 뭐 어쩌고 이름 부르는 건 좋은데 무슨 뭐 엄마가 뭐 이러면 심각한 일 생긴 거예요, 그거. 낳았다고 직접? 남편 뭐 만들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남편의 조상을 그냥 바로. 자, 이건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3, 4년쯤 전에 제가 여름에 특강을 이렇게 하는데,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특강 한번 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하여튼, 그때 7월 초쯤 되니까 그렇게 많이 더울 때도 아닌데, 아주 옷을 굉장히 옷감이 적게 들어간 옷을 입었더라고. 저렴한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옷감이 적게 들어가갖고, 저건 어떻게 잘 때나 입어야지 저걸 입고 나왔냐. 근데 그 더워서 그렇게 입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 털 푸성푸성한 개는 왜 안고 있어? 더워 죽겠는데. 그건 또 꼭 끌어안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러고 보는데, 야, 저기 아빠 온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난 큰 개 오는 줄 알았어. 개가 두 발로 걸어오더라고. 아빠 그래라 그러더라고. 아휴. 그쵸. 남편을 졸지에 개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거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전부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라도 빠지면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해야지 무효 또는 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 부존재다. 특별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 갖추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요건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유일한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자, 혼인하기로 했다. 혼인하기로 했으면 혼인의 의사표시 했습니다. 당사자가 뭘 목적으로? 가족관계를 결성할 목적으로, 성립시킬 목적으로 했대요. 그럼 부부 됐어요? 아니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혼인신고잖아. 뽀뽀만 죽자고 해도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동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일반적 요건만 갖추고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이것도 불성립이죠. 존재하지 않았다야. 성립 요건이니까. 효력 발생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 4개 정도 이렇게 갖추고 공부했고요. 요거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일단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하다는 얘기는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임의 규정은 위반해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있죠. 요건 강행 규정이요, 임의 규정이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단속 규정할 때 단속 규정이에요. 이거 시험에 임의 규정이라고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행 규정 중에서 뭐라고요? 단속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속 규정에 위반해서 중간 생략 등기했답니다.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죠.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관한 일정 기간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이 있죠. 이 규정도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전매 당사자 사이에 전매 계약상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게 이제 공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자가 있고요. 피분양자가 수분양자라고 해야죠. 수분양자가 있다고요. 분양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있어요. 매수인에게 양도하는데 5년이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2년 만에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이 있어도 양도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매수인이 그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매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전매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 조항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불이익 조항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면 불이익 그냥 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이 불이익 조항은 이 분양계약 자체를 어떻게 하고요? 철회 또는 취소하고 원금만 돌려준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주고 샀다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매매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벌칙 조항에 의해서 권리를 상실할 뭐 어떤 염려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탈법행위 1, 2, 3 나오죠. 무효인 탈법행위 2개,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담당 공무원 이거 나오면 이건 무효였죠. 근데 동산의 양도담보는 일단 유효였죠. 동산의 양도담보. 자,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26번 판례로 가면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래, 첫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맞죠? 예, 첫 계약을 했다든지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자, 어떤 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걸까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혼하는 게 좋아요? 이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답들 안 하잖아. 이혼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법률적으로 절대 이혼 못한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했다 그랬죠? 우리도 혼인서약 했어, 혼인서약. 혼인서약 그거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불법행위요, 그거. 우리 집에 계신 분들하고 다 불법으로 시작한 사이요. 지금 들으면 얼마나 웃기든지 아세요? 그 혼인서약문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해 볼게요. 신랑,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끔찍스럽죠?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함께 하겠느냐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거기 괜찮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괜찮은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나요? 아닐걸. 절대 이혼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이거 반사회적 행위야.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 불법행위 같이 한 사람 이러고. 그리고요, 또 법률행위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 자, 재판에 있어서 증언해 주는 대가로 교통비 정도 받는 건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대가를 받기로 했대요. 증언의 대가로. 이건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인 성질을 띠는 겁니다. 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친구가. 야, 5천만 원만 빌려줘. 어디다 쓸 건데 내가 오늘 밤새 레이스를 한번 감아볼게 그랬대요. 따면 반땅이다 그러고 빌려줬답니다. 이거는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동기가 표시됐죠. 표시되지 않았어도 친구한테 연락와서 걔 돈 빌려주면 무조건 도박한다, 빌려주지 마라. 그런데 슬그머니 빌려주면서 2분의 1 알지? 그러고 빌려줬대요. 이거 다 뭐죠?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 원금도 못 돌려받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했대요.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가 괜찮은 행위입니까? 이거 반사회적 행위겠죠? 자, 그리고요. 128번은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우리 처음에 이자 제한법, 처음에 IMF 이후에 이자 제한법에
이자 상한이 어디까지 있었어요? 연. 아니, 처음엔 70%였었어요. 이자 제한법.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법률이 하나 그때 만들어졌는데요. 그 사람들 다 그때 그 찬성하거나 동의한 사람들 다 그거 잡아서 다음에 국회의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이자 제한법에 이자율이 최대 70%까지 허용이 됐다고. 그럼 1억 빌려주면 1년에 얼마 받는 거야? 7천만 원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번에 개정이 될 때 45%, 40%, 32%, 지금은 20%인가? 25%인가? 그렇죠? 25%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30%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까지 했어요. 70%까지요. 70%였는데 아마 40% 여기에 해당할 때 돈을 빌려주면서 사채업자가 이자는 75%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0% 하는데 70% 내야 되는 거야? 75%인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아니 이자 제한법에 40%인데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75%를 주기로 했어요. 그때 강행 규정으로서 이자 제한법엔 40%로 돼 있었다고. 근데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75%로 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자를 75%씩 준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이 얼마요? 40%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한 것이다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원금 상환한 게 맞다라고 판시해 준 겁니다. 당사자 간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40%만 합시다. 그럼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요.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춰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게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허용할 수 없는 한도를 초과한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는 빌려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기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렇죠? 그러면 초과 지급된 부분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 초과된 부분이 무효라는 얘기예요. 초과 지급된 부분은 원금을 변제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5% 달라고 할 판인 거예요, 지금.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죠. 그런데 얘 아마 밤에는 안 나왔겠죠? 이 이후에. 화장실 가서도 벽 보고 소변 못 봤을 거야, 아마. 그죠? 배에다가 철판 두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야 될 거예요. 예. 쉽게 살지는 못했을 거야. 그 이후에 편안하게 못 살았을 겁니다. 129번이요. 어느 당사자가 증언에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도 무효다죠. 그 다음에 130번은 허위 진술의 대가. 이거 당연히 무효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부동산의 이중매매인데, 자, 이중매매는 시험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지금 제 수업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론 수업 안 들으시는 분, 저한테. 아유, 그래요? 그래도 이중매매는 다 아시죠? 아, 그럼. 그래야지. 나는 수업도 안 듣고 이중매매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요. 다행입니다. 손 들까봐 빨리 해야 되겠다.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매매계약은 무조건 유효잖아요. 그죠? 유효인데 갑이 병에게 자기 물건을 다시 매매했대요. 그러니까 제2매매가 되죠. 그리고 이행까지 해줬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등기까지 갖췄다. 이 등기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원칙은 뭐죠? 유효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 잘 아셔야 돼요. 제2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 맞죠?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자, 이런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병이 살라고 가니까 갑이 을한테 팔렸다고. 그러니까 병이 그냥 아이고 아깝다 내가 살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갑이 이런 걸 물어봐요. 얼마에 사실 거냐고. 그래서 나 같으면 한 5억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는 어저께 3억에 팔았거든. 그래서 중도금도 일부 받았거든요. 5억이래잖아요. 그럼 씁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병이 그러죠. 을을 어떻게 할 건데요? 아, 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합시다. 그럼 자유경쟁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먼저 등기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선의인 경우엔 당연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도 제1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당연히 권리 취득해야 되죠. 이거야. 그래서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때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죠? 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고 요청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갑이 을에게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다시 이렇게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행해주는 이 행위가 배임행위잖아요. 이러한 배임행위를 얘가 알고 요청했으면 이건 적극가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이게 혹시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사람이 생기죠. 전득자 내지는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양 당사자는 어떠한 형태든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제2 매수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정리하고요. 제1 매수인 기준으로 제1 매수인은 이 매매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잖아요. 제2 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그때는 얘한테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여기에는 후발적 불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 자,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죠.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제2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이 등기가 유효라고 한다면 소유자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이행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죠. 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후발적 불능으로 해결하는데 제2매매가 무효가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2매매가 무효면 이게 무효죠. 제1매매는 유효죠.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으되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청구해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청구해야 실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소유권 안 가지고 있죠.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그 권리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대위 청구라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또 직접 법률행위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직접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관념에 반환되는 거예요. 둘이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고 그에 따른 효과에 의해서 갑도 병에게, 병도 갑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746조에 의해서 각각 자기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했고 반사회적 행위를 한 놈들은 정상적인 거래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한 놈은 이익을 얻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죠. 그런데 법에서도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해놓고 있는 거야.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러니까 우리 판사들이 둘 중에 하나를 허용해서 여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고민 끝에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던 거죠. 이래서 여기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때 을은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을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는 갑에게로 회복이 돼버리죠. 그럼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 명의의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접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또 둘 사이의 행위는 불법 행위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매매 행위가 사해 행위는 아니죠. 진짜 매매 행위를 했어요. 무효가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공이 뭐예요? 대위. 채권자 대위 행사할 수 있다죠. 요거는요, 직접은 불가능하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제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2매수인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공가이, 공가이 이거 네 개죠. 첫 번째 공은 뭐고? 대위. 두 번째 공은 직접 X. 두 번째 X는요. 세 번째 공은요. 손배청은 직접. 네 번째 X는 채권자 취소권 가위. 그래서 네 개, 네 개. 그리고 여기서 매매라고 하지만 매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 응용이 된다. 어디 얘기했죠? 먼저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자가 처분행위 했대요. 두 번째는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에 준용한다. 다 잊어버렸다. 이거 큰일 났다. 제2매매는요. 매매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다 받고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증여하는 행위에도 준용한다. 자, 그래서 거기 131페이지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적극 가담은 세 번째 줄에 매도 사실을 알고 요청해서 매매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제1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 매수인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 매수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133번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라 믿었어도 이중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는 제1 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법리의 확장은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대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의리 자신의 토지에다가 취득시효를 완성시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까지 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잖아요.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했으면 소유권 이전해줄 법적 의무가 생겨버렸죠. 그런데 알면서도 제2매매에서 팔아버렸대.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가면 136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죠. 첩계약은 전체의 동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다. 이 첩계약은요. 첩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유는 처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첩계약을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첩계약을 무효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첩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원래 본처하고 첩하고 뭐라고 부르고 살아요? 성님. 여기저기서 안 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우리 한때는 첩을 두고 있어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인정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 벼슬아치가 첩을 두고 있으면 한양에서 근무를 못했어요. 전부 지방 관료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보면은 기생들이 이쁘고 첩이 이렇게 난무했지 한양에 중앙 관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생 그러면 춘향이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남원 밑에 지방이죠. 네. 누구? 또 이쁜 애 있잖아. 평양에 황진인가요? 우리 첩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황진이는 또 이제 평양 쪽이죠. 이렇게 변방 쪽으로 갈수록 군기가 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관료들이 첩을 많이 뒀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되면서 일본 애들한테 이렇게 부역하고 일본 애들 비율 맞추면서 살던 애들이 배우지는 않았어. 머릿속에 든 거는 없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마구잡이로 돈 빌려주고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 못 갚으면 딸내미 데려다가 소주 삼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첩이 생겨서 물론 그 전에도 힘 있는 놈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못된 짓을 하기는 했었죠. 어느 사회든 못된 짓 하는 놈은 꼭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요 137번에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이 첩이 돼서
부첩행위를 계속할 경우 본초에 사전 승인이 있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죠. 네. 또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에서 입적한다는 부수적인 약정도 공소양속에 위반돼서 무효다. 하지만 부첩관계를 끝내는 마당에 첩에게 위자료 지급을 하든지 또는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라는 약정 자체는 무효가 아니죠. 첩관계를 끝내기 위한 약정이에요. 자, 140번에 법률상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혼인예약을 맺는 것은 일부 일처지에 비추어 공소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배짱 참 좋은 놈이죠. 그래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까지 했대요. 그리고 장래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처의 동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부인의 동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50년대 사건인데 부인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좋아하던 여자 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나름대로 능력도 좀 있는 여자였는데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왜 유부남을 좋아했는지 몰라. 이게. 근데 이제 부인이 병원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여러분 당신도 이 사람 찾아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남편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 그러고 가서 만났죠, 저녁에. 드디어 얘가 허락했다. 그래서 예약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아웃되면은 너를 본처로 입적해 주겠다라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또 끈질기게 안 돌아가시죠. 빨리 안 돌아가신 거지. 근데 그 사이에 이분한테 나타난 게 누가 있다? 정이 있다 그래요. 최고의 베스트 신랑감이요. 예. 나이 많고 돈 많아. 그다음에 남긴 자식 없고 잔존수명 짧아. 최고죠. 재산 많고 돈 많고 그다음에 잔존수명 짧고 나이도 많대. 그죠? 최고인 거야. 그래서 둘이 혼인했어요. 혼인하고 나니까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그때 돌아가신 거야. 여기 와갖고 내가 먼저 뭐 했다? 예약했다. 모든 예약은 채권 계약이거든요.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예약했으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소송까지 간 거예요. 소송까지 가니까 우리 판례가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 예약하는 것도 첩계약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고 이게 유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드리는 거지. 걱정하지 마. 최선을 다하면 얼마 안 갈 거야. 그러더죠. 예? 예,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얼마 안 갈 거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요. 젊은 것들이 최선 다하면 나이 드신 분은 오래 못 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거 140번 판례가 그거고요. 개인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우리가 했던 거 141번에 나오잖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있죠. 혼인서약인 거예요. 이게 저희 또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학과장님이 저희 주례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는 나중에 제자들 주례했을 때 이거 혼인서약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혼인서약문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갑자기 팍 웃을 뻔했어요. 둘이 같이.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주례 선생님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주례 제자들 전부 다 이거 다 했대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그러시더래. 아이 그놈 저 주례서로 가갖고 그놈이 갑자기 얼굴 쳐다보고 웃는 바람에 주례서다 말고 웃을 뻔했다고. 그분 그러셨어요. 이거 반사회적 행위라고 절대 나는 주례 혹시 쓰더라도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과감하게 탈피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과감하게 읽어주셨어요. 그다음에 142번 해외 파견이야. 요거 한 20분 정도 더 하고 밥 먹으러 가요. 네. 해외 파견된 근로자 보세요. 회사에서 직원을 해외에 파견할 때는 해외 파견 복귀 후에 회사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해외 파견 복귀 후에 지 맘대로 딴 곳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회사는 해외 파견에 소요된 비용만 잔뜩 내고 걔가 돌아오고 나서 고급 기술자가 되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럼 회사에게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외 파견 보낼 때 처음부터 해외 파견 복귀 후 3년 내지 5년 동안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해외 파견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된다라고 약정할 수 있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43번 판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죠.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한다. 아니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권리 남용이 아닌 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 자체가 반사회적인 약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유가 뭐예요? 부정행위 용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정행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원만하게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니 목적이 그거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다고는 하지만 뭐 하려고 용서받아? 그치, 원만하게 가족관계 유지하려고 용서받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되 영원히 처분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죠. 처음부터 준 목적이 부부관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이거 진정한 복수를 꿈꾸는 부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문제는 얘한테 식스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죠. 식스팩이 생겼어요. 생겨갖고 걔가 늘 여기 와 계신 어머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식스팩이 생기면 걔는 2달 동안은 세계 최고의 젠틀맨이요. 이 바람피다가 걸려가지고 남편이 부인한테 모든 부동산을 다 증여한다고.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해줘요. 근데 이제 한 번 이렇게 부정행위 하다 보니까 좀 허탈해서 그랬나? 나가서 누굴 만났어? 식스팩을 만난 거야. 남편은 지금 5팩이죠? 5팩. 여기는 식스팩 그런 거야. 얘가 상황이 다르죠. 젊은 애예요. 뭐라고 불러요? 누님이라고. 그래서 늘 가정을 지키라고 가정을 지켜줄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 딱 식당 가면 먼저 이렇게 의자 빼갖고 앉혀드리고 탁 밀어드리고 그러고 가서 앉아. 직업적인 어떤 매너가 딱 돼 있죠. 그래 막 한 번도 못 받아본 대접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뻑이 가죠. 2달 동안 이러다가 2달 지나면 애가 살짝 어두운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러냐고 묻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더 알고 싶죠. 누님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얼굴이 왜 좀 까칠해졌냐고. 또 이런 것까지 해요. 원래 까칠한데. 그래. 그럼 더 물어봐요. 눈물까지 글썽해서. 그럼 그때 그러죠. 한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200만 원 그냥 보내면 일주일도 안 돼서 250만 원 보내와. 이자 50만 원. 거기다가 또 고맙다고 또 고기까지 사주고 옷도 사줘요. 그 다음번에 한 500만 원. 그럼 한 700만 원 보내버리죠. 그래요. 아주 그냥 이런 애 없어. 아유. 그런데 이제 문제는 6개월 지나면 이거 팔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요. 팔아주면 뭐 되는 거죠? 거지 되는 거야. 거지. 완전히요.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번호 바꿔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동산 처분하려고 보니까 처분 금지 약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냐.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배타적 지배권 중에서 최고의 권리인데 권리 남용하는 식으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분하는데 이거는 처분해야 된다. 요 처분 금지 특약을 붙인 이 특약이 사회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그게 아니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혼하고 처분해라.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혼하고 젊은 놈 만나면 그게 무슨 복수냐고. 이혼하기 전에 젊은 놈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댕겨야 복수죠. 그래서 이때 생긴 말이 그거잖아. 맞바람.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젊은 놈을 만나야 남편한테 진정한 복수가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판례가 진정한 복수를 꿈꾸는 부인 사건이요.
영원히 이건 이혼, 진정한 복수를 하려면 이건 못 팔아요. 진정한 복수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젊은 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그래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무효죠. 그런데 도박 채권자에게 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리제도의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요. 뭐 도박 같은 경우도 우리 왜 도박장에서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103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도박장에서 도박을 합니다. 갑은 부동산이 좀 있는 애죠. 우리 영화 속에서도 봤죠? 얘 이름을 호구라고 하고 여기를 타짜라고 하죠. 네, 타짜. 타짜 뒤엔 누가 있어요? 정마담. 이대 나온 여자 있죠?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여자. 그 있잖아요. 그래, 돈 일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아니지. 일로 빌려주지. 호구한테 돈 빌려주면 타짜한테 다 잃죠. 다 잃고 또 돈 빌리러 와요. 얘는 딴 돈 이쪽으로 줍니다.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어느새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럼 지가 가지고 있던 배 담보로 제공합니다. 가지고 있던 빌딩 같은 거 담보 제공하고 이러고 계속해서 잃어요. 잃는데 이분 어디 나왔다 그랬어요? 이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냥 담보만 잡는 게 아니라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받습니다. 처분의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인 자격에서 저 부동산을 제3자 정에게 처분해버려요. 제3자 정은 병이 도박 채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그럼 매매 대금 받았을 거 아니냐고. 매매 대금으로서 도박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지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이것까지 무효로 한다. 그럼 우리 거래할 때 얘가 혹시 정마담 아니세요? 이대 안 나오셨나요? 이거 물어봐야 되죠. 대리인이 오면. 항상 이분이 도박을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는다. 145번 판례예요. 그 다음에 동기불법은 아까 했어요. 반사의 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자, 그 다음에 147번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거든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대요. 나중에 범죄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물건인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도 이미 매매대금 다 줬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고 하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대요. 이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자가 국가 공권력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제나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149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의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라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양도 양수하기라는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그 양수인인 새로운 주지로 임명하는 그 종교법인의 행위까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닙니다. 원래 전통사찰의 주지라고 하는 자리가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거 아니죠. 갑이 전 주지고 을이 현재 주지인데 둘이 금전을 주고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팔고 사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주지의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자인데 주지를 취임을 못하고 있을 때 둘이 돈을 주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를 주지로 임명하고 있는 거야.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데 그때 당시 내부에 보면은 이분은 더 이상 머리 안 깎아요. 요즘에 아침마다 드라이 하고 있어.
그리고 어쩌냐게 가서 브릿지도 넣었어. 이렇게 빠마로. 빠마하면서. 이게 더 이상 머리 안 깎는데 계속해서 목탁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면에 얘는요.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대웅전 청소 다 하고 목탁 2시간 두들겼다니까. 그럼 그냥 임명해야 되겠죠? 아, 여기는 요즘 이쑤시개로 이쑤시개 다닌다니까. 새벽 5시에 들어와요. 집에. 아주 그냥 불금을 시작해서 불토까지 해서 아예 3일 동안 안 들어오고 그래. 근데 이거 계속해서 절로 다시 돌아와라.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죠? 한번 속세의 맛을 봤대. 불금의 맛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다시 불가로 다시 못 들어가. 불금 맛을 보면. 자, 그리고요. 거기 150부터 시작해서 151번 거기 양도소득세 회피, 강제집행 면탈 또는 세금 포탈 이런 목적의 행위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52번 판례는 누구 사건이라 그랬죠? 그렇죠. 대한민국 성 중에서 특이한 성이 한 분 계시다 그랬죠. 예, 수씨라고. 이 수씨가 우리나라 대통령 한 적이 있죠. 예, 이분 사건인 거예요. 이분 친구분은 또 전에 동기 한 분이 대통령 하셨잖아요. 이분은 이런 턱을 가진 부인이 있으시죠? 그렇죠? 굉장한 턱을 가진 부인이 계시고요. 그래, 이분하고는 성품이 다른데 이분은 비자금 모아서 전부 다 짱 박아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 조카, 동생, 사돈 이렇게 맡겨놨는데 둘이 여기 대통령 되고 여기 절에 보냈었잖아요. 절에 있다가 둘이 내려왔죠. 내려와갖고 둘이 손잡고 어디 갔대? 안양 가갖고 40일 동안 둘이 수련하고 왔죠. 그때 여기 성질 난다고 밥을 안 먹어갖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링거 같은 거 투약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겨우 살려놨대요. 근데 이분은요 정량 또박또박 드셨대죠. 정량 또박또박 드셨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나와갖고 추징금을 내야 되니까 조카한테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조카가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니까 안 줘도 된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사가 야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고 소극적으로 맡기기 위해 은닉하기 위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 아니야. 돌려줘 이렇게 됐던 거죠. 돌려주니까 싹 뺏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분은 많이 안 남았었어요. 근데 이분은 늘 얼마 남아 있었어? 28만 9천 원인가 있었죠? 28만 9천 원인가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분이 부동산 투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대요. 개인적으로 돈만 있으면 부하들 다 줘버린대요. 뭐 그냥 지주머니 얼마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싹 이렇게 다 줘버린대요. 부하들이 다 가지고 있대죠. 집 경매되면 부하가 와서 받아. 그래서 다시 드려. 이런다고 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추징금 못 냈던 거 아니에요. 네, 못 내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친인척들 다 잡아다 족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재산 처분해서 내겠다라고 합의했죠. 그때 이분 매 맞고 있을 때 아들들 매 맞고 있을 때 이분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다음 차례 나잖아. 늘 얘 맞고 나면 그 다음에 바톤 받아서 같이 맞았죠. 다음 차례 나니까 병원에 가갖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어? 여기서 조금씩 받아다가 나머지 추징금 냈다고. 여기서 이미 거의 다 냈기 때문에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죠. 근데 얘들 못 준대. 여기는 자진해서 주는데 여기는 막 못 준대요. 그래서 이 큰 조카하고 판례인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까지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도록 하시자고요. 10분이면 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요거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하면서 판례 다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불공정하다 104조예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4조에 걸려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 104조에 걸리지 않아서 무효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일단은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한쪽에서 너무 많이 주고 한쪽에서 너무 조금 줬다. 이런 객관적인 가치의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으로는요.
이렇게 손해본 자가 주관적으로는 궁박했다든지 아니면 경솔했다든지 아니면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죠. 이거 중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모두 다 갖춘 사람은 없다 그랬죠. 궁박도 했고 경솔도 했고 무경험이었다. 이거는 집안에서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죠. 방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요. 마루에도 나오면 안 돼. 개미, 파리, 모기도 사기치려고 덤벼요. 근데 우리 판례는 나와요. 우리 할머니가. 아주 그냥 극히 드문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궁박은 정신적 궁박과 경제적 궁박, 심리적 궁박 다 포함한다죠. 여기서 경솔이다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 이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무학이 나와요. 무학. 그 다음에 무경험이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행위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생활 많이 했지만 모든 법률 관계에 다 경험이 있나요? 거래하면서 처음 사보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경험이다라고 한다면 우린 처음 거래하는 건 다 무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데 이건 다 갖출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중학교 1학년이 했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냥 안 놔둬요. 아무 생각 없이 설명은 안 듣고 그냥 중1 이러고 갔다 해서 중2는 안 되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를 적어 가져가갖고. 그리고 이게 대리인이 했대요. 그러면 궁, 본, 경무, 대 이거 해야 되죠. 궁박은 본인을,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백사조에는 여기까지만 해놨는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도 요구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요건으로서 폭리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폭리의 악의를 판단하려면 알고 이용하려고 했어야 된다. 여기는 이용만 들어가도 알고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만족이 되면은 무효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무효고요.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했다죠.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유상행위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유상행위에는 적용하는데 무상행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죠. 또 어디요?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해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또는 폭리의 악의 등이 추정되는 건 없다.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입증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면 무효의 원인은 여기 폭리자, 수익자에게만 있지 피해자는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는 746조 단서, 여기는 746조 본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15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 객관적인 불균형이고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 여기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폭리의 악의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5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넘겨보십니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죠. 예,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 정신적, 심리적 원인 모두 다 포함한다. 156번에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또 157번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엔 절대적 무효죠. 선악불만하고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폭리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가
설사 선이 무과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권리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효과요. 그 다음에 159번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죠. 추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60번 판례가 그거예요.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면서 너무 시가와 매매 대금의 차이가 현저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적당한 가격으로 감액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감액된 가격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 줬고요. 적용 범위 그래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 그죠? 이 단독행위, 이 판례가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은 정신적이고 심리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시한 판례예요. 161번 판례가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판례인데요. 남편이 구속이 됐어요. 부인이고요. 남편이에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이죠. 남편은 전업주부요. 전업주부고 부인이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남편이 전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달라 그러는데 얘가 안 줘요. 이 남편은 말이죠. 사업보다는 이 살림이 더 좋다는 거지. 그런 남자들도 있대요. 그래서 얘가 살림하고 이분이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채권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 만나자고 해서 돈 주는 줄 알고 만났더니 악수만 끝나서 갈 때까지 악수만 계속한 거야. 악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불쾌하니까 남편한테 가갖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왜 그렇게 악수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평상시엔 관심 없었죠. 근데 딴 놈이 손잡고 오래 간다니까 뭐라 그래. 성질난 거 아니야. 뚜들겨 패버린 거예요. 고소했겠죠.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되는 순간 부인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멘붕이요? 남자들 착각이요. 자유를 느낀대잖아. 저녁 준비 안 해도 된다. 자유를 딱 느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조금 불안해진 거예요. 면회만 가면 남편이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난리치죠.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남편 좀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채권 포기하라고. 채권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남편 나오는 데 가서 두부 한 모 먹이고 집에 빨리 가 있어. 그리고 쫓아가고 다시 채권 청구한 거야. 채권 포기 무효라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채권 포기했는데 뭐가 무효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나는 남편이 구속돼 있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고 객관적으로 궁박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을 포기했으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죠. 아무 대가 없이 채권을 포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고소했으니까 이 심리적 궁박을 얘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얘가 요구했잖아. 남편 살리고 싶으면 채권 포기해 그랬죠. 그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딱 입증하니까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채권 포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채권은 포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얘 넘어져가지고 아직도 병원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대요. 여기다가 진짜 정신적으로 궁박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판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랬대죠. 그렇다고. 그때 이제 저분이 그랬어요. 남자들 착각하지 말라고.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여자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천만에 안 그렇대요. 편안함을 느낀대죠. 어디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된대. 딴 거 만나는 건 또 눈 뜨고 못 보죠. 들어가 있으면 딴 건 안 만날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지가 어디 가겠어? 꼼짝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상행위에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경매와 같은 행위에도 보세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경매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추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상대방 폭리의 악의, 이것까지 다 입증해야 된다. 164, 165.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그랬잖아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누구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무효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다 거부가 된다. 그래서 167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모두 다 금지가 된다. 168번하고 169번, 170번 한번 보는데요. 도박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죄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오른쪽으로 169번이군요. 169번은 도박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가 아니고 저당권만 설정해 줬대요. 근저당권만 설정해 줬대. 이거는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데요. 자, 갑이 도박 채무자고 을이 도박 채권자인데 여기다가 도박 자금을 빌려줬어요.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데 자신의 부동산 가지고 얘한테 담보로 제공해 줍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 담보 제공하는 행위 다 무효잖아요. 반사회적 행위죠. 그러니까 원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것도 무효고 담보 제공한 것도 무효고 서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양도담보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권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양도담보를 해줬다는 얘기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주고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채권자가 소유권 그냥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고 해서 을이 지금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변제기일까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것도 소유권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절차,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저당권만 설정했대요. 그럼 저당권,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매각이 이루어져서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원래 얘는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죠? 도박자금이었잖아요. 도박자금, 이거 무효라고 그랬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후에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는 것도 무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부당이득은 종국적으로 발생한 이득만이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얘한테 종국적으로 이득이 생겼죠. 외형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 같은 이득이 생겼는데 저당권만 설정했대요. 저당권만 가지고 얘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저당권 실행 뭐가 돼야 돼요? 경매가 돼서 경락대금이 들어와야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미 을에게 이득이 귀속이 됐으므로 이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저당권만 설정이 됐답니다. 아직은 이득이 생긴 게 없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돼 있죠? 갑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등기돼 있어요? 을이라고 등기돼 있죠. 외형상 이득이 이미 취득돼 있죠. 귀속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저당권만 가지고는 아직 이득이 없어요. 경매 실행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같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건 피담보 채권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이득이 이미 귀속됐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8번에 양도담보죄로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맨 밑으로 가면 도박 채무가 불법 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죄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도박 채권자에게 이미 이익이 귀속돼 버렸다. 비교 판례가 169번에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한다. 도박 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 등기가 격려됐대요.
이는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한 이익이 종국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등기 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기해 줬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170번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대물 변제했대요. 그런데 이건 대물 변제했다는 얘기는 물건으로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고 물건으로 이것도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일 텐데 급여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거나 수익자의 사기 도박에 의한 것 등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이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사기 도박 같은 거 아니면 폭력에 의한 도박하는 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하는 게 어딨어. 내일 새벽 5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5시까지 해야지. 근데 이미 12시 되기 전에 밤 12시 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해. 그리고 담보 제공해.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대물변제죄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고 돈 빌려서 계속 했던 거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가 난 이건 사기 도박 당했고 강압적인 도박했으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돌려주시오. 라고 소송 제기하니까 1심에서 요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고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다 반사회적 행위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 불법성이 피해자보다는 요 채권자에게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사기 도박을 당했다는 이러한 어떤 정황이 충분히 있으므로 너는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판례 자체가요. 그래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상 할 수 없이 했다 그런 얘기야.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2시 35분까지 들어오세요.